붓을 든 선전화가 평양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 4층 좁은 작업실에는 늘 기름 냄새와 물감 향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평양미술대학을 졸업한 화가였다. 국가가 지정한 화단 소속으로 그의 붓끝은 언제나 위대한 지도자의 미소와 승리의 장면을 그려야 했다. 대형 현수막 속 인물들은 늘 빛났고 군인들은 강철처럼 늠름했으며 인민들은 굶주림과 무관한 얼굴로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배급은 끊긴 지 오래였고 장마당에서 옥수수 가루를 사기 위해 그는 밤마다 아내와 함께 줄을 섰다. 그의 손은 혁명의 색을 칠했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빈 그릇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들 준호는 15살이었다. 그림 그리는 아버지를 닮아 손재주가 좋았지만 몰래 중국에서 넘어온 USB 속 남한 드라마를 보다가 이웃의 신고로 보위부의 조사를 받게 된다. 그날 밤 그는 아들의 눈에서 처음 보는 공포를 읽었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는 말없이 아들을 끌어안았다. 아들의 잘못이 아니었다. 아이는 그저 다른 세상을 본 것뿐이었다. 하지만 그 세상은 이곳에서 죄가 되었다. 며칠 뒤 보위부에서 호출장이 왔다. 그는 직감했다. 아들을 지키려면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내가 그 자료를 봤다고 말하면 아들은 풀려날 것이다. 대신 그는 혁명화 교육이나 탄광으로 보내질 가능성이 컸다. 그날 밤 그는 캠퍼스에 아무도 보지 못할 그림을 그렸다. 웃지 않는 가족의 초상화였다.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고 그는 그 눈을 흰 물감으로 덧칠했다. 이 눈이 다 덮어주겠지. 그는 중얼거렸다. 그리고 다음 날 그는 모든 책임을 자신이 졌다고 자백했다. 붓을 버리고 삽을 들다. 예상대로 그는 지방 탄광으로 보내질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오래전 대학 동기의 도움으로 간신히 처벌이 유예되었다. 대신 그는 감시 대상이 되었고 더 이상 주요 선전화 작업을 맡지 못했다. 작업실도 박탈당했다. 집으로 돌아왔지만 집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다. 아들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고 아내는 장마당 단속에 걸려 벌금을 냈다. 감시는 일상이 되었다. 결국 그는 결단을 내렸다. 탈북. 아내와 아들은 남겨두고 먼저 길을 열기로 했다. 내가 자리를 잡으면 부르겠다. 그 약속은 공허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두만강을 건너던 밤 그는 평생 처음으로 붓이 아닌 손으로 얼음을 짚었다. 차가운 강물은 살을 베는 듯했고 발끝은 감각이 사라졌다. 중국 땅에 닿았을 때 그는 화가가 아닌 도망자가 되어 있었다. 중국 농촌으로 숨어들어 위장 결혼을 했다. 삽을 들고 밭을 갈며 하루를 보냈다. 손은 거칠어졌고 손톱 밑에는 흙이 박혔다. 밤이 되면 그는 몰래 종이 조각에 연필로 그림을 그렸다. 그러나 완성하지 못했다. 얼굴을 그리려 하면 늘 가족의 표정이 떠올랐다. 어느 날 브로커를 통해 전해진 소식이 도착했다. 아들은 무사하다. 그 한 문장이 그를 살게 했다. 하지만 그는 깨달았다. 이곳에서도 그는 자유롭지 않았다. 신분 없는 삶은 또 다른 감옥이었다. 다시 붓을 들다. 수년의 도피 끝에 그는 한국행을 결심했다. 몽골 국경을 넘는 사막에서 밤하늘을 바라보며 그는 처음으로 자신에게 물었다. 나는 누구인가? 선전화가였는가? 도망자인가? 아니면 그저 한 아이의 아버지인가? 한국에 도착한 뒤 그는 하나원 교육을 받으며 새로운 말을 배웠다. 자유, 선택, 책임. 그 단어들은 낯설었지만 따뜻했다. 그러나 현실은 쉽지 않았다. 사투리 때문에 오해를 받았고 취업은 번번이 실패했다. 화가 경력은 인정받기 어려웠다. 북한에서 그린 그림이요? 라는 질문에는 설명하기 힘든 침묵이 따랐다. 어느 날 지역 복지관에서 탈북민 대상 미술 수업 보조 일을 맡게 되었다. 아이들에게 붓을 잡는 법을 가르치면서 그는 다시 물감 냄새를 맡았다. 수업이 끝난 뒤 한 아이가 말했다.
선생님은 왜 사람을 웃지 않게 그려요? 그는 놀랐다. 자신도 모르게 인물의 눈동자에 슬픔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그는 큰 캔버스를 펼쳤다. 제목은 경계선 위의 가족. 눈 덮인 창가에 서 있는 세 사람. 웃고 있지만 눈은 다른 곳을 보고 있다. 그는 처음으로 체제가 아닌 자신의 기억을 그렸다. 전시회를 열자는 제안을 받았을 때 그는 망설였다. 그러나 아들과 영상 통화를 하던 날 결심했다. 아버지 그림이 보고 싶어요. 진짜 얼굴. 작은 갤러리에서 그의 첫 개인전이 열렸다. 벽에는 12점의 초상화가 걸렸다. 모두 웃고 있었지만 눈은 각기 다른 감정을 품고 있었다. 전시 제목은 아버지의 초상화. 사람들은 그림 앞에서 오래 머물렀다. 왜 이렇게 슬픈가요? 라는 질문에 그는 대답했다. 웃어야 했던 세월이 길어서 그렇습니다. 전시 마지막 날,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와 말했다. 저도 북에서 왔어요. 당신 그림 속 눈을 알아요. 그는 고개를 숙였다. 누군가 이해해준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다. 몇 달 뒤, 아내와 아들도 한국에 입국했다. 공항에서 다시 만난 아들은 훌쩍 자라 있었다. 그는 아들을 꼭 안았다. 아버지, 이제는 웃는 얼굴을 그려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집으로 돌아온 뒤 그는 새로운 캔버스를 펼쳤다. 창밖에는 한강이 보였다. 물은 얼어있지 않았다. 그는 세 사람의 얼굴을 그렸다. 이번에는 눈동자에 빛을 넣었다. 그는 알았다. 진짜 초상화는 체제를 찬양하는 그림이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들의 얼굴이라는 것을. 붓끝이 멈추는 순간 그는 비로소 자신을 그릴 수 있었다. 그리고 속삭였다. 이제는 진짜 나를 그린다.